여러분, 지금 미국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교통부 수석 고문이 상원 청문회에서 한 말 한마디가 전 세계 언론을 들썩이게 만들었는데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가르칠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스승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미국 고위 관료가 이런 폭탄 발언을 한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 겨울 서울에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한국 교통 시스템을 시찰하러 온 미국 교통부 대표단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고작 40cm 눈 가지고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면서. 역시 아시아는 아시아야. 처음엔 비웃었던 미국 관료들. 하지만 72시간 후 그들은 CNN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25년 공직 생활 중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일주일은 마비됐을 겁니다. BBC, 로이터, 뉴욕타임스까지 일제히 특집 기사를 쏟아냈고 유럽 각국 교통부 장관들이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흘 밤낮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미국 교통부 수석 고문 마이클 톰슨의 생생한 증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교통부 수석 고문 마이클 톰슨입니다. 워싱턴에서 27년간 교통정책을 다뤄왔고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교통체계 개선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번 출장을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상원교통위원회에서 아시아 선진국의 교통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던 게 사실입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몰라도 한국이라니요.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은 삼성 스마트폰이나 현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정도였습니다. 좁은 땅에 인구만 많아서 교통체증이 심할 거라는 선입견이 가득했지요.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욕 교통국에서 온 제임스 국장은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결 못하는 교통 문제를 저 작은 나라가 해결했다는 게 믿어지냐고요. 샌프란시스코 교통청의 리사 부국장 역시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마 보고서상으로만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거겠지, 현장은 다를 거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지친 몸을 이끌고 입국장으로 향했는데 그때부터 예상과 다른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암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7분이었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에서는 30분은 기본인데 말입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을 때 창밖 풍경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고층 아파트 단지들, 완벽하게 정비된 8차선 도로,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량들. 로스앤젤레스 못지않은 인프라가 펼쳐져 있더군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환했습니다. 편의점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오갔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여성들이 혼자서도 아무렇지 않게 걷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지요. 호텔에 여장을 풀고 저녁 뉴스를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기상캐스터가 심각한 표정으로 내일 날씨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완벽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화면에 떠오른 붉은색 경보와 숫자들만으로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서울 전역에 40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17년 만에 기록적인 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민낯을 볼 수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워싱턴에서도 30cm만 쌓이면 연방정부 청사가 문을 닫습니다. 뉴욕은 20cm만 와도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고요. 그런데 40cm라니 이 정도면 도시 전체가 마비될 게 분명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내일 일정은 아마 취소될 거라고 호텔에서 대기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통본부 담당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제설 작업에 들어가면 오전 9시까지는 주요 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40cm 눈을 3시간 만에 치운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뉴욕에서는 이틀은 걸리는 작업인데 말입니다.
분명 허세거나 한국 특유의 과장된 자신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송이가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가벼운 눈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굵어지고 거세졌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는 폭설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엄청난 양이 쏟아졌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잠이 깨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호텔 아래 거리에 주황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빗자루와 삽을 들고 눈을 치우고 있는 겁니다. 새벽 3시에 말입니다. 처음에는 시청 직원들이나 청소 용역 업체 사람들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연령대도 다양했고 옷차림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젊은 청년까지 어떤 이는 잠옷 위에 파카를 걸쳐 입고 나왔더군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집 앞만 치우는 게 아니라 골목길 전체를 함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힘든 일인데도 마치 동네 잔치라도 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27년간 교통정책을 다루면서 수많은 도시를 봤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눈이 오면 시민들은 집 안에서 시청에 전화를 걸어 항의합니다. 왜 우리 집 앞 눈을 안 치우냐고 세금을 내는데 왜 서비스가 이 모양이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시청에 항의하는 대신 스스로 빗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게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웃집 앞까지 함께 치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거리가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설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제설차가 지나갈 길을 미리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기계와 사람이 완벽하게 협력하는 모습이었지요. 아침 7시에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시 담당자가 예정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요 도로는 이미 확보되었다고 지하철도 정상 운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거리로 나서자 정말로 도로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불과 4-5시간 전까지만 해도 40cm가 넘는 눈이 쌓여있던 곳인데 말입니다.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고 버스들도 제 시간에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뉴욕이었다면 최소 이틀은 도시가 마비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서울교통관제센터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마다 사람들이 여전히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가게 앞 인도를 깨끗이 정리했고 아파트 경비원들은 단지 입구의 경사로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한 골목길에서는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허리를 굽힌 채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20대 청년이 달려와 할아버지 손에서 빗자루를 빼앗아 대신 쓸어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서로 돕고 있더군요. 관제센터 건물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외관을 기대했던 저로서는 다소 의외였지요. 하지만 내부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벽면 가득 설치된 대형 화면들에는 서울 전역의 도로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뉴욕 교통관제센터도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이곳은 규모부터 달랐습니다. 500여 개의 화면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고 각 화면마다 도로 곳곳의 상황이 생생하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폭설이 쏟아진 상황인데도 교통 흐름이 거의 정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국장이 시스템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는 제설차 600대가 배치되어 있고 각 차량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추적된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적설량과 기온을 분석해서 제설차의 최적 경로를 계산해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 시민 제보 현황이라는 창이 떠 있었는데 거기에 실시간으로 수백 건의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강북구 어느 골목길에 눈이 많이 쌓였다는 제보, 은평구 언덕길이 위험하니 염화칼슘이 필요하다는 요청, 종로구 이면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졌다는 신고까지 다양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하길 이런 시민 제보가 하루 평균 2,000건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폭설에는 5천 건을 훌쩍 넘었다더군요. 이 정보들이 관제센터로 모이면 직원들이 즉시 해당 지역에 제설차를 보내거나 인근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의 제설 시스템은 단순히 기계와 인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000만 명의 시민이 모두 센서가 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첨단 장비도 이런 밀도의 정보망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뉴욕에서는 시민들이 시청에 불만을 제기하는 전화만 걸어댑니다. 눈을 왜 안 치우냐는 항의만 가득하지요. 하지만 한국 시민들은 불평 대신 정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에 도움이 필요한지 스스로 알려주고 있더군요. 화면 하나를 가리키며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출근길에 가장 혼잡한 강남역 부근인데 지금 차량 통행이 평소의 80%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40cm 폭설이 내렸는데도 말입니다. 믿기지 않았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설차만으로 이게 가능하냐고요.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설차는 주요 도로만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골목길과 이면도로는 시민들이 직접 치운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자발적으로 나와서 각자 집 앞과 골목길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구청마다 제설 장비와 염화칼슘을 비치해 두는데 시민들이 필요하면 언제든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신분증도 필요 없고 나중에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장비를 시민에게 맡긴다고요?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하지만 담당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장비를 안 돌려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정부가 시민을 믿고 시민이 정부를 믿는 관계. 그 신뢰 위에서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겁니다. 관제센터를 나와 실제 거리로 향했습니다. 광화문 내거리였습니다. 평소에도 차량이 많기로 유명한 곳인데 놀랍게도 신호등마다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멈춰 섰다가 출발했습니다. 눈길인데도 급출발하거나 끼어드는 차량이 없더군요. 횡단보도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한 노인이 미끄러운 눈길 때문에 천천히 건너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기다리던 차량들은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조용히 노인이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경적 소리가 요란했을 겁니다. 빨리 비키라고 욕설까지 날아왔겠지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기다렸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게 이 도시의 기본 문화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입구까지 가는 길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직접 새벽부터 눈을 치웠다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넘어질까봐 걱정되어서 잠도 설쳤다더군요. 식당 안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이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폭설에도 불구하고 출근율이 평소의 90%가 넘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중교통이 정상 운행되니까 가능한 일이었지요. 오후 일정은 지하철 시스템 시찰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직접 타보니 소문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역에서 시청역까지 이동하는 동안 27년 공직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플랫폼에 내려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깨끗함이었습니다. 지하 공간인데도 먼지 하나 없이 반짝거렸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닦여 있었고 벽면의 광고판들도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요. 열차가 들어온다는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한국어에 이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순차적으로 나왔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정확히 30초 후에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시간표에 적힌 그대로였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배차 간격도 들쭉날쭉하고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2분 간격으로 정확히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이 열릴 위치에 정확히 두 줄로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발자국 표시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고 있더군요.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모두가 자발적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열차 문이 열리자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타려던 사람들은 양옆으로 비켜서서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모든 승객이 내린 후에야 질서 있게 탑승했습니다. 밀치거나 서두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뒤엉켜 매번 아수라장이 되는데 말입니다. 열차 안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인데도 차량 내부가 조용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좌석 배치도 독특했습니다. 일반 좌석과 구분된 색다른 좌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임산부 배려석, 노란색 노약자석, 그리고 휠체어 공간까지 세심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절대 앉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임산부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일반석은 꽉 찼는데 임산부석만 비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30분 넘게 서서 갔습니다. 임산부가 타지 않았는데도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언제 임산부가 탈지 모르니까 비워두는 거라고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도 노약자석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버젓이 앉아 있고 노인이 앞에 서 있어도 모른 척합니다. 양보를 부탁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역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탑승했습니다. 역무원이 경사판을 설치해주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승객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휠체어 옆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아무도 불편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듯 조용히 협조했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게 특별한 선행이 아니라 기본 예의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할 때마다 안내방송이 정확했습니다. 환승역에서는 어느 쪽 문으로 나가야 하는지, 몇 번 출구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상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처음 오는 외국인도 헤매지 않도록 배려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역 내부의 안내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모두 표기되어 있었고 노선도도 색상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숫자와 색깔만 보고도 어디로 가야 할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환승 통로를 걸으면서 또 하나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통로 길이가 상당히 긴데도 에스컬레이터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계단만 있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큰 짐을 든 사람들을 배려한 시설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이 태반입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은 아예 이용할 수 없는 역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300개가 넘는 역 모두의 말입니다. 시청역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출구로 나가는 계단 옆에는 자전거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이런 세심함이 곳곳에 녹아 있었습니다. 지하철 본부로 이동해서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폭설에도 전 노선이 정상 운행된 비결을 물었습니다. 관계자는 예비 전력 시스템과 제설 장비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승객들의 협조라고 덧붙였습니다. 폭설이 내리면 승객이 평소보다 30% 이상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버스나 자가용 대신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큰 혼란이 없는 이유는 승객들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지하철 시스템의 진짜 힘은 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시스템과 시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한강변 풍경이 장관이었습니다. 강 양쪽으로 자전거 도로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가로등이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내렸는데도 한강변 산책로에는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산책하는 가족들까지 다양했습니다. 밤 8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서 운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밤에 여성 혼자 다녀도 안전하냐고요? 안내자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한강공원은 24시간 개방되고 곳곳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으며 경찰 순찰도 수시로 돈다고 했습니다. 강력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해가 지면 위험합니다.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도 혼자 다니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한강공원은 밤에도 안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걷기로 했습니다. 새벽 6시였는데 벌써 거리가 분주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한 편의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없는 게 없었습니다. 먹을거리는 물론이고 생활용품, 의약품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는 공과 금도 낼 수 있고 택배도 붙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은행 업무도 가능하다더군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냐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편의점이 5만 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어디서든 10분만 걸으면 편의점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에도 편의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24시간 여는 곳은 많지 않고 밤에는 위험해서 가기 꺼려지는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안전했고 깨끗했고 친절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서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시장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실에 들어서자 벽면에 걸린 대형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전역의 실시간 상황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시장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어제 폭설로 제설 작업에 동원된 인력이 3만 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중 공무원과 용역 직원은 5천 명 정도였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였다고 했습니다. 2만 5천 명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눈을 치운 겁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2만 5천 명이 자원봉사로 나왔다고요? 시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게 기본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폭설이 내리면 시민들은 집 안에서 난방을 틀고 시청에 항해 전화나 겁니다. 자원봉사로 나온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장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라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낸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서로 돕는 게 몸에 배어 있다고 했습니다.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개인주의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게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개인주의가 때로는 이기주의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각자 도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기업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삼성전자 본사였습니다. 수원에 있는 거대한 캠퍼스를 둘러보는데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시설이었습니다. 연구소를 견학하는데 젊은 엔지니어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저녁 9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진 건물이 여러 채였습니다. 안내자가 말하길 한국 직장인들은 야근이 잦다고 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엔지니어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경쟁이 치열해서 쉴 틈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근면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오래 일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스타트업 밀집 지역인 강남의 한 건물이었습니다.
20층짜리 건물 전체가 젊은 창업자들의 사무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각 층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팀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통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서울시 일부 구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창업하는 게 두렵지 않았느냐고요. 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게 더 두렵다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는 재도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도 창업의 나라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수많은 스타트업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한국 청년들의 열정은 미국 못지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절실하고 간절해 보였습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서울의 교육 시스템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강남의 학원가를 방문했는데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건물마다 수십 개의 학원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한 학원에 들어가 봤습니다. 중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칠판에 복잡한 공식을 적으며 설명하고 학생들은 집중해서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도 졸지 않았습니다. 학원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평균 12시간에서 14시간이라고 답했습니다. 학교에서 6시간, 학원에서 4시간, 집에서 자습 4시간 정도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하루 평균 6시간 정도 공부합니다. 한국 학생들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런 교육열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원동력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학생들이 언제 놀고 언제 쉬는지 궁금했습니다. 학원장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사람이 자원이라고, 교육만이 계층 상승의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기회도 많고 자원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작은 땅에 자원도 없는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사람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절박함이 오늘의 한국을 만든 거였습니다. 밤늦게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걸 보고 느낀 하루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수준, 공동체 정신, 교육열, 근면성까지 모든 게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온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동료들과 함께 조찬 회의를 가졌습니다.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소감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뉴욕 교통국의 제임스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무시했다고,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나라라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인상 깊었다고 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리사 부국장도 동의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배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첨단 시스템을 갖춰도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한국은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도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27년 공직 생활 중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히 공동체 정신과 시민의식은 당장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서울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폭설이 내린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미 흔적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차량들은 정상적으로 달렸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일주일은 혼란이 지속되었을 겁니다. 도로 곳곳에 눈이 남아있고 교통은 마비되고 시민들은 불평불만을 쏟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틀 만에 모든 걸 정상화시켰습니다. 놀라운 회복력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체크인부터 보안 검색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시설은 깨끗했고 동선은 완벽했습니다. 도착할 때는 몰랐는데 떠날 때 보니 정말 대단한 공항이었습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관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경험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한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제가 본 것,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겠다고,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미국에 적용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곧바로 교통부로 향해 긴급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상원교통위원회에서 일주일 내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다시 봤습니다. 새벽에 눈을 치우던 시민들, 질서정연한 지하철 승강장, 24시간 돌아가는 도시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미국과 대비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교통 시스템의 진짜 비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2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제가 본 것, 느낀 것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미화하거나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가르칠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스승입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시민의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이 70년 만에 선진국이 된 비결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한 의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원교통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20명이 넘는 상원의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긴장되었지만 제가 본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서울의 모습, 새벽에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 정확하게 운행되는 대중교통, 안전한 거리와 깨끗한 환경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의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떤 의원은 믿기지 않는다고 했고, 어떤 의원은 즉시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두가 한국의 사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정말로 2만 명이 넘는 시민이 자원봉사로 제설 작업에 참여했느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다고 새벽 3시에 주황색 조끼를 입고 빗자루를 든 시민들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자발적이었느냐고, 정부가 강제한 건 아니었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아니라고, 오히려 시민들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참여했다고 답했습니다.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게 한국의 기본 정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주요 일간지에 제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고위 관료가 한국을 극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곧이어 방송 출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케이블 뉴스 채널에 출연해서 1시간 동안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행자도 놀라워했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방송 후 수백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대부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문회 이후 미국 사회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시장이 직접 한국 방문을 추진했고 서울시와 교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교통 시스템뿐만 아니라 안전,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배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들도 잇따라 한국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각 도시의 교통국장들이 서울을 방문했고 돌아와서는 한결같이 감탄했습니다. 제가 했던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고, 오히려 실제로 보니 더 대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교통부에서도 한국식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민 참여형 제설 시스템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물론 미국 실정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핵심 개념은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경험을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서울의 눈, 미국의 눈이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본 두 나라의 차이를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출간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여러 대학에서 교재로 채택했습니다. 강연 요청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학, 기업, 정부 기관 등에서 한국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하려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1년 내내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은 하버드 대학에서였습니다. 케네디 스쿨에서 열린 특강에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강의실이 꽉 차서 복도에 서서 듣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강연 후 질문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을 미국에 이식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작은 교육이라고 어릴 때부터 공동체 의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자원봉사 제설단이 조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여자가 적었지만 점차 늘어났습니다.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보도하면서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하철 에티켓 캠페인도 시작되었습니다. 뉴욕 교통공사가 한국 지하철의 질서를 소개하며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내리는 사람 먼저 노약자석 양보하기 같은 기본 예절을 강조했습니다.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년 후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교통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한 서울은 처음보다 더 발전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개통되었고 대중교통 시스템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시민들의 모습은 여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문화가 더욱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시장과 교통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제 책을 읽었다며 반가워했고 미국에서의 변화를 궁금해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이 말했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지 않다고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면 더 나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한강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1년 전 폭설이 내렸던 그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따뜻한 계절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돗자리 펴고 앉은 가족들까지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폭설 속에서 봤던 그 감동적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빗자루를 들고 나온 시민들, 질서정연하게 줄 서던 지하철 승강장, 서로 양보하며 길을 만들던 운전자들. 그 모든 순간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27년간 교통 전문가로 일하며 수많은 도시를 봤지만 서울만큼 깊은 인상을 남긴 곳은 없었습니다. 기술과 시스템도 훌륭했지만 진짜 배운 건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서로 돕는 문화, 위기 앞에서 하나 되는 힘. 그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전파하겠다고, 미국이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입니다. 한 번의 방문이 한 사람을 바꿨고 한 사람의 변화가 사회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많은 미국인들과 함께 와서 이 위대한 도시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설로 시작된 예상치 못한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서울이라는 도시, 그리고 그곳 시민들이 보여준 위대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은 우리의 스승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 폭설 속에서 목격한 놀라운 시민의식에 감동받아 미국 전역에 한국을 알린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